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잘 실천한다면 누구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는 곧 공부나 업무에 있어 최고의 퍼포먼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체력관리 비법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 놓치기 싫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는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체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힘을 뜻하는데요. 체력이 부족하면 움직이기도 싫고 심지어 아프기도 할 수 있는 반면 체력이 좋으면 어떤 일이든 의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나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나 체력 증진을 위해 힘쓰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귀찮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체력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공부할 체력을 키운답시고 과한 운동으로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거나 지나친 피로감으로 잠만 자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력 관리도 최대한 똑똑하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똑똑한 체력 관리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체력 관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게 체력 관리를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체력을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체력을 육체적 체력과 정신적 체력으로 나누는 것. 두 번째 차원은 시기에 따라서 20대와 30대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차원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육체적 체력이야 앞에서도 설명을 했고 다들 잘 아는 개념일 테니 정신적 체력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정신적 체력은 목표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체력이 바닥난다면 대표적으로 번아웃 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신적 체력이 바닥날 경우 이를 오히려 육체적 체력에 투영해 본인의 상태를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부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된 의지력의 상실을 본인은 체력이 부족해 공부를 진행할 수 없다고 프레임을 덮어 씌워버리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거죠. 본인이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지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다루어 볼게요. 두 번째 차원은 시기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20대와 30대 이후의 체력 관리는 전략적으로 조금 다르게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로는 젊은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체력이 가장 강한 시기로 만약 본인이 목표한 곳, 가령 특정 시험이나 사업에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고 해도 탈이 나지 않을 정도라면 조금 무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즉, 이 시기의 목표는 체력 관리가 주가 아닌 본인의 커리어 성취를 주로 삼는 겁니다. 생물학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거나 장기적으로 공부나 일의 효율이 떨어짐을 느낀다면 본인의 루틴을 재점검하고 운동을 루틴에 추가하는 등 정교한 체력 관리가 들어가야겠죠. 30대 이후부터는 전략을 조금 바꿔야 하는데요.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더 노화가 진행되고 약화된 체력은 본인의 공부나 업무에 과거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를 하는 만큼 공부나 일의 능률은 비례하여 증가하는 거고요. 즉, 운동을 포함한 체력 관리 루틴을 본인의 스케줄에 반드시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또 다른 철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이 나이 이상부터는 지켜야 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슬슬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생기는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점점 약해져가는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을 더 소중히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본인의 몸과 산만을 지키며 몸을 조금 혹사시키더라도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할 수 있지만 30대 이상부터는 본인이 건강을 잃으면 주위 소중한 사람들의 삶도 같이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건강한 인생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체력관리 비법으로 넘어갈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제가 건강과 뇌효율을 올리는 수면관리 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요 내용만 이비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생체 시계를 갖고 각자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몸은 최대의 성과를 내는데 가령 위장관이 하는 소화기능, 간이 하는 해독작용 등이 있겠죠. 근데 이 생체 시계를 컨트롤하는 게 뇌인 것이고 이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결국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인 것이다. 즉, 규칙적인 수면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까지 동반이 되었을 때 각 시간대별로 적절한 혈압, 각성도, 근력 및 심혈관의 기능, 호르몬 분비 정도가 다르게 조절이 되면서 건강한 신체가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생활 습관 및 수면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주기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멍하거나 근육에 활력이 떨어져 몸 안에 문제가 하나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뇌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과 체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적절한 수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피로도를 회복시키는 널렘 수면과 정신적 피로도, 기억력 회복을 위한 렘 수면으로 구성된 건강한 수면을 취하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수면 관리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
이 영상이 끝나고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자세와 적절한 스트레칭은 건강한 근육과 관절 상태를 유지해 장기적으로 체력 관리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머리부터 시작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바른 자세의 정석에 대해 설명 들어갑니다. 빠르게 설명할 테니 집중해 주시고요. 올바른 머리의 위치, 옆에서 봤을 때 턱을 당겨주고 귀의 위치가 어깨 라인과 일치하는 곳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거북목 방지와 목과 안면부 근육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데요. 서 있을 때는 이를 지키기 쉽지만 앉아서 공부하거나 작업을 할 때는 지키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책받침대를 구입하거나 모니터 높이를 조절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도 20대 때까지는 이를 인식하지 않고 거북이처럼 목을 내밀고 책 속에 들어갈 것처럼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 모습은 현재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어깨는 두 개만 기억하세요. 뒤로 펴고 아래로 내려라입니다. 즉 앞으로 말지 말고 어깨뽕 맞은 것처럼 위로 올리고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승모근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합니다. 앉을 때는 당연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되 허리뼈의 앞으로 굴곡진 상태를 보조해주는 등받이의 모양을 갖춘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형태가 부족하다면 허리 쿠션을 이 위치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의자 끝까지 밀어넣어 등받침에 닿을 정도로 앉아주고 엉덩이의 관절이 무릎 관절보단 약간 높은 정도, 발바닥은 바닥에 닿을 정도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척추 건강에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괜히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척추 다 망가뜨리지 말고 하지만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기 십상이고 장시간 지속될 시 근육의 짧아짐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근육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및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은 저번 수면관리법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스트레칭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하루에 6번, 한 번 할 때 6회, 그리고 한 자세당 6초를 유지를 해주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적당한 횟수라도 타협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칭을 지시할 때도 저 모든 횟수를 채우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체력 관리를 두 개의 차원을 나눠서 설명드린 이유도 이 운동에 대해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전자는 조깅, 후자로는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겠죠. 일단 효능부터 말씀드리고 적당한 횟수와 빈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게 되죠. 이를 반복 시 심장의 크기가 증가해 한 번의 수축으로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그만큼 심박수가 감소해 흥분과 관련된 교감신경 작용이 감소하고 이완과 관련된 부교감 신경 작용이 증가해 다소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는 곧 신체적 체력을 증가시키는 의미도 되지만 예민하고 초조한 마음을 없애주어 정신적 체력을 증가시켜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감소에도 큰 효과를 보이는데요. 실제로 항우울제에 버금가는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게 바로 운동요법입니다. 우울증이 실제로 기운 부족이나 피로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떨까요? 근력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테니 역시 뇌과학과 정신적인 측면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요. 근력을 향상시킬 시 이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이어져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불안증과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 근력 운동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개선 등 두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뇌과학적 연구 결과도 밝혀졌습니다. 결론은 두 운동 다 신체적, 정신적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둘의 적절한 조합으로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외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시행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에서 300분의 중강도 주 5일 기준으로 나눠보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죠. 그리고 그 절반 정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둘을 적절히 섞어서 해당 시간만큼 해주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본인이 운동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 이동하는 동선을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루 30분 정도는 걷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속도마저도 빠르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 등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도 해주는 거고요. 하루 1시간 이상 중강도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는 게 더 많은 신체 이점을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니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싶으신 분들은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 2회 이상 중강도 이상의 근력 운동 역시 추가적인 건강상 이점을 준다 하고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마음에 새기고 적어도 이 시간만은 확보한다 생각하고 실천하시면 체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이 4가지만 잘 실천한다면 누구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는 곧 공부나 업무에 있어 최고의 퍼포먼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장담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혹시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수면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하루의 활력, 학습 효율, 감정 상태, 나아가 질병과 최종 수명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앞으로 수면에 있어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복습해주시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가족, 애인, 소중한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번부터 6번까지 그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파트라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에 중간에 건너뛰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야 하는 명백한 이유인데요. 그 해답은 수면의 단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소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최적의 수면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의 수면은 크게 논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렘이란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로 눈은 감고 있는데 그 안의 눈동자는 탁탁탁탁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논렘은 이 움직임이 없는 거겠죠? 논렘 수면은 다시 3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가장 얕은 잠을 의미하고 이때 누가 말을 걸면 자면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1단계 중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최적의 수면을 위해서는 이 1단계가 전체 수면에서 10% 이하를 차지해야 하지만 많은 수면 방해 요인들이 이 1단계를 길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2단계 정도 되면 사람이 진짜 잤다고 느끼는 진정한 잠이라고 할 수 있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일정해지는 단계입니다. 흔히 수면제를 먹거나 술을 먹었을 때 잠이 잘 든다고 느끼는 게 1단계를 빠르게 뛰어넘어 바로 2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이죠.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3단계는 굉장히 깊은 잠을 말하고 진정으로 몸이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 섭취 시 수면 질환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단계이기도 하죠. 건강한 수면을 위해 3단계는 최소 10%는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3단계까지의 논렘 수면이 육체의 피로를 회복해주는 단계인데요. 그럼 정신은 어디서 회복될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논렘 수면에 이어 나타나는 렘 수면 단계입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잠이라고도 표현되며 3단계 수면과 더불어 기억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전날 공부한 내용을 해마라고 하는 뇌의 기억력 저장 장소에 저장시켜 장기 기억으로 가게끔 하는 단계인데요. 수험생들 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컨디션 관리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 장기 기억에 필요한 수면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렘 수면부터 렘 수면까지를 수면의 한 사이클이라 부르고 보통 4-5번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정상적인 성인의 수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초기에는 3단계가 많고 후반에는 렘 수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이 논리대로 설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어려운 내용은 모두 끝났고 이제 쉽게 이해될 내용들만 남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는 게 정답일까요? 이는 나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청소년기는 9시간, 성인은 7.5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정답은 같은 성인이라도 개인마다 다르다입니다. 각 개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이미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가령 역사적으로 10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고 했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롱슬리퍼, 에디슨같이 하루에 4시간 미만을 자도 괜찮은 사람을 숏슬리퍼라고 부릅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신발은 삼선 슬리퍼입니다. 그럼 본인이 롱 슬리퍼에 가까운지 숏 슬리퍼에 가까운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건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잤을 때 아침에 힘들지 않고 낮에 졸리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본인의 적정 수면 시간을 측정하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수면 시간을 챙겼을 때 기억력과 학습 효율은 최대화, 육체적인 피로감 및 각종 질환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개인에게 필요한 시간을 7.5시간 정도로 가정했을 때 비만지수, 당뇨,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 질환, 우울증, 사망률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V자 형태의 그래프를 취합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 오히려 과도할 때보다 비만지수를 포함하여 그 악영향이 더 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수면 시간과 더불어 지금부터 설명드릴 수면의 질, 수면 시간대가 건강한 수면을 결정하는 3대 요소입니다. 수면의 질은 말 그대로 같은 시간을 잤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냐를 말하는데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술과 카페인. 둘째, 통증 장애. 셋째, 수면무 호흡증 및 코골이. 넷째, 우울증 및 정신장애. 다섯째, 적절하지 못한 빛 관리. 술부터 살펴보면 알코올 섭취 시 숙면을 취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알코올은 논렘 수면의 1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2단계로 넘어가게 해서 잠이 잘 드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3단계도 없애버려 가장 핵심적인 신체의 회복 과정이 사라지는 것이죠. 술을 먹고 자면 다음날 계속 피곤한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카페인, 즉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수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카페인에 따른 뇌의 반응성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전반적으로 뇌를 깨워 그날 밤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주범인데요. 수면 1단계를 길어지게 하거나
2단계로 갔다고 하더라도 3단계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1단계로 가게 하여 양질의 수면을 못 취하게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선잠 잔 것 같은 느낌,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래도 커피 없이 살기 힘들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를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안 좋은 자세로 공부하는 학생 및 직장인들, 결국 목, 어깨, 허리, 턱관절 등의 만성적인 통증 장애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만성 통증이 심해지면 잠을 자는 순간에도 계속되어 그 통증 때문에 잠을 깨기도 하고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니 몸의 회복이 충분히 되지 못해 그 만성 통증 장애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핵심은 이 통증과 불면의 사이클을 끊는 것인데 곧 수면 관리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 우울증은 분명히 수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이지만 다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본인이 느끼건 주위에서 관찰했건 이 질환들은 반드시 치료가 돼야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빛 관리는 분명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요인인데요. 곧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수면 시간대로 넘어가 봅시다. 어쩌면 앞에 두 요인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생체 시계를 갖고 각자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리듬이 규칙적으로 활동할 때 가장 최적의 성과를 내는데요. 가령 위장관이 하는 소화기능, 간이 하는 해독작용 등이 있겠죠. 근데 이 생체 시계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뇌인 것이고 이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결국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인 겁니다. 즉 규칙적인 수면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까지 동반이 되었을 때 각 시간대별로 적절한 혈압, 각성도, 근력 및 심혈관의 기능, 호르몬 분비 정도가 다르게 조절이 되면서 건강한 신체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및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주기가 사라지고 하루 종일 멍하거나 근육에 활력이 떨어져 몸 안에 문제가 하나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뇌 건강, 정신장애, 심지어 세포 유전자 레벨까지 영향을 주어 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요즘 연구 결과예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잘 알겠죠? 그럼 내가 현재 최적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성인 기준 필요한 수면 시간은 7시간 반 내외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마다 편차가 있다고 했죠. 본인이 유전적으로 조금만 자도 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7시간 이상을 잔다면 그만큼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거고, 반대로 본인이 8시간 이상 자야 되는 사람인데 7시간만을 잔다면 만성적인 심신의 피로에 시달릴 수 있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 적합한 시간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 2주에 걸쳐 수면 일지를 써보는 건데요. 하루에 30초만 투자하세요. 방법을 설명드리면 메모장에 날짜를 쓰고 바로 전날의 수면 시간과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숫자로 적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컨디션이라 함은 기상시 개운함 정도, 낮에 졸린 정도, 깨어있을 때 전반적인 상태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기준대로 점수를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들을 스스로 분석해보면 본인에게 적합한 수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싶다. 그렇다면 수면 시간을 세분화해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컨디션에 추가해서 학습 효율까지도 본인이 느끼는 점수를 적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학습 효율에 큰 차이가 없는 구간에서는 적어도 수험 기간에 있어서는 약간의 잠을 공부에 더 양보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럼 최상의 수면 컨디션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면관리 비법으로 넘어갈까요? 이 파트는 이상적인 수면 관리와 수험생 및 직장인의 현실적인 수면 관리법을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 주 5회 이상, 초저녁에 하는 30에서 60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하지만 수험생이나 바쁜 직장인이 이 모든 조건을 맞춰서 운동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방법은 간단하죠. 이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을 타협하는 거예요. 가령 초저녁이 힘들다면 아침 시간에, 고강도 운동이 힘들면 가벼운 조깅이나 빠른 걷기로 대체하기, 주 5회가 힘들면 주 3회라도 하기. 적어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건강한 수면을 위해 훨씬 좋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둘째, 빛 조절 관리하기. 수면 시간대와 관련하여 건강한 생체 리듬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상 직후 30분 동안 매우 밝은 빛에 우리 몸을 노출시켜줍니다. 베란다가 있다면 나가서 해를 5분만이라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다시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해주면 되는데 몸이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해도 좋습니다. 뭐라고? 몸이 너무 힘드니 침대에 다시 누웠다가 시작하면 안 되냐고? 장난 지금 나랑 하냐? 낮으로 넘어갑시다. 공부하거나 작업하는 공간은 밝은 조명 아래서 하는 것이 좋고, 점심 식사 후에는 2-30분 정도 어두운 조명 아래서 낮잠을 자는 것은 효과적인 수면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해가 지면 자기 전까지 어두운 조명으로 유지해주세요. TV 보기나 스탠드 아래에서 공부하는 빛 정도는 다 좋습니다. 다만 외부에 있는 간접 조명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고 천장불은 아예 끄거나 어두운 주황색 불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환경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때는 기상 직후 강력한 빛 노출 또는 귀가 후 빛 제한 등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실천해 줍시다. 셋째, 수면 시간대 및 생체 리듬을 더 확고히 하는 방법. 규칙적인 식사 시간 확보 및 기상 시간 일정하게 하기입니다.
주말에 공부를 늦게까지 하거나 친구들과 늦게까지 논 경우 다음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수면 위생 관점에서 봤을 때 취침 시간은 변해도 일정한 기상 시간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일주일 내내 공부와 업무로 피로가 쌓였다면 일요일 하루만 4시간 더 몰아자는 것보단 토요일, 일요일 각 2시간씩 나눠서 더 자는 식으로 적절하게 분배하는 전략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음식 조절, 취침 4시간 전부터 금식하기입니다. 심지어 이때부터는 수분 섭취도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이때 마신 물이 소변을 보고 싶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술, 담배는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고요. 불면 증상이 있으면 커피도 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을 끊으면 당연히 처음에는 낮에 더 졸릴 수 있지만 2주만 딱 참고 끊으면 건강한 수면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시고 싶다면 오전 10시 전에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있을까요? 많은 속설과 달리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가 크게 숙면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보다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과 시간대에 더 집중해주세요. 다섯째, 통증 조절. 아까 만성적인 통증은 수면을 방해한다고 했죠. 사실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정답이지만 수험생들은 시간 여건상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어도 꾸준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만성적인 근육통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목, 어깨 및 등,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루틴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꾸준히 쉬는 시간마다 실천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효과도 봤고 많은 만성 근육통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루틴 영상들이니 믿고 실천해주세요. 여섯째, 불면증 관리.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눕는 경우가 있는데 더 잠 안 오죠.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환자는 전체 수면 시간의 80% 정도로 제한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 늦게 자려고 하고 제가 언급한 수면 관리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생체 시계가 다시 세팅되면서 건강한 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불면증은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파트,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우리 뇌가 스트레스로 하여금 몽롱한 의식을 맑게 해주는 일종의 장치인 겁니다. 또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기상시 농도가 증가하여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일찍 일어나려는 의지가 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가령 난 다음날 6시에 꼭 일어나야 해 하고 잠든 경우 실제로 알람 울리기 직전에 눈이 번쩍 떠진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뇌와 호르몬의 특성을 방금 알려드렸으니 의지력을 갖고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의지력만으로 안 된다면 그건 수면 시간과 질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봐야겠죠. 그 밖에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는 알람을 침대에서 멀리 두기, 알람 옆에 물통 놓아서 알람 끄면서 물 마시기, 수면 주기에 따라 얕은 수면일 때 눈을 뜰 수 있도록 취침 또는 기상 시간을 정해주는 웹사이트, 어플 활용하기 등이 있는데 어플 및 사이트는 각 개인마다의 수면 주기 차이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 총 수면 시간 및 수면 효율이 다소 높게 측정되고 수면 분석의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수면 전문 교수님한테 직접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정 댓글란에 사이트 및 어플 링크는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해보시고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다면 침대에서 정신이 들 때까지 그 시간마저 공부에 활용하는 수면 공부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수석 졸업할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공부법 중 하나죠.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최적의 수면 상태, 이어서 낮 동안의 극강의 학습 효율과 업무 효율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책 2권,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